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출세한 것 같습니다. 충북 단양까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북 영양. 저는 경북 영양에 한 10여 년 전에 공직을 그만두고 깊은 산골에 막장 땅을 구해서 자급자족을 이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농법으로는 자연농법과 탄소순환농법을 절충을 해서 추구하고 있고요. 제 나름의 어떤 농법은 아니고 이미 이제 우리 선조들이 확립해 놓은 재래식 농법에 또 자연농법과 탄소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농법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농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실제로 이렇게 농사 지었을 때 이게 가능한 농법인지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 텐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 농사 지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제 이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나요? 시골 생활을 오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주로 이 자급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전체 부분을 다 다루기는 제가 능력도 되지 않고 또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밑그림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머릿속에 이미 구상이 다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놓고 있죠. 출애굽 시대에 농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궁벽한 시골에서 또 땅을 사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하고 또 남들이 다 하지 않는 농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큰 도전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스케치를 많이 해보고 지울 건 또 지우고 다시 그려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일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밑그림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자급자족을 명령하셨는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밑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 그림 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 집 생각나요. 저희 집 네. 너무 그리워요. 그리워요? 네. 메어리죠. 혹시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래요? 의외의 대답인데요. 저는 이걸 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가 이런 재래식 부엌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제 어머니의 고통과 한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장소가 이 재래식 부엌입니다. 그죠? 우리 부엌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저 쌓여있는 그릇에 먼지 어떡할 겁니까? 그죠?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자급자족이라는 단어 속에는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이 족자가 어떤 족자냐 하면 뿌리 족자, 근원 족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급자족입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아, 어쩔 수 없네요. 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의 자급자족의 장소로서 이런 곳을 선택하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들을 도시로부터 보다 궁벽한 지역으로 데려가야 할 때이다. 이 궁벽이라는 단어는 매우 후미지고 어석하다는 뜻입니다. 또 초기의 제자들처럼 황폐하고 적막한 곳으로, 황폐는 거칠고 메마르다라는 뜻이며 적막한 곳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왜?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후미진 시골로 될 수 있으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루 종일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만이 가능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공급하면서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미진 곳에 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요엘서는 총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희망적인 약속이 기록되어 나오죠. 자, 그런데 1장에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생축이 탄식하고 시내가 다 말랐고. 여러분이 들어간 그 궁벽한 시골이 만약에 이런 장소가 되었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인하여 무슨 황폐가 찾아온 원인이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회개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돌아오려고 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큰 일이 뭐냐 하면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떼와 그 비슷한 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그 아담이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도록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바탕을 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벽한 시골은
생계를 위해서 일상에 몰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축복하시고 작물에 축복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자연 공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공평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초등학교 자연 시간이나 중학교 때 배운 그런 내용인데요. 공기의 성분의 질소 78%, 산소 뭐 쭉 있고 기타가 참 중요한 거죠. 필수 영양소들이 쭉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자, 이래 공기 중의 요소와 옆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있는데 이 인체는 무슨 성분과도 같다 그랬죠? 인체의 성분은 흙에.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이 같죠. 자,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원소도 땅의 원소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돌고 도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 원소들을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이 요소들을 가져다가 땅으로 다시 엮겠다 하는 농법이 탄소순환 농법이에요. 이 정확하게는 탄소는 다른 화합물들과 잘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 순환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땅에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농법입니다. 순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주요 원소들이 작물이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면 작물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이것들이 광합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들은 미생물이 가장 큰 부담을 해요. 이 상황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탄소를 땅에 고정하기도 하고 또 질소를 땅에 고정해서 거기에다 자신의 침과 같은 것들을 발라서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먹느냐? 그 중요한 원소들을 사람은 어떻게 먹음으로써 그 중요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식물이 먹은 것을. 그래서 달린 열매와 과실들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창조 때에 도 그랬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생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 생명과일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범죄하여 이제 그 과일을 따먹게 되면은 저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누리게 될까봐 지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도 어떻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 과일을 생명나무라 그리고 그 과일을 생명과라 그리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은 그 생명을 그렇게 흡수하도록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먼저 땅을 회복하고 작물을 회복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급자족과 사명의 연관성이 이해되지 못할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종합을 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일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 때에 위기 관리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위기 때도 일상에 몰두하며 살아갔다는 게 잘못입니다. 자, 사건 209쪽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 시절에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본 겁니까? 임박한 진노, 곧 위기를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서두르려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앞을 다투어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 그 다음에 예? 품성 준비.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교황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급부상하는 것을 보고 위기를 인식하기도 하죠. 또 심각한 기후변화를 보고 자급자족을 서두르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급자족을 서두르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급자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급자족을 서둘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위기를 본고로 자급자족을 서두르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서두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벽한 시골에 나만의 아방문 같은 틀을 마련하고 거기는 용천수가 샘솟고 또 모든 것을 준비했고 나는 토종 씨앗을 준비했으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급자족을 채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썩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요엘서 1장에 기록한 대로 말이죠. 그곳이 정말 우리에게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자급자족 채비를 해오면서 앞 한 3년 동안은 정말 수고로움이 말도 못했어요. 이 산골이니까 동물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철망도 쳐보고 그 다음에 전기 목채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루망도 해보고 이 소용이 없어요. 밀을 심어놨는데 전부 걷어가는 겁니다.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전부 걷어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곳에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밭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짐승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돌다시피 해요. 정말 순찰을 돕니다. 오늘은 무슨 만남 먹을 게 있나? 순찰을 도는데 그 발자국을 보면 알잖아요. 매일 새로운 발자국이 찍히는데
얘들이 순찰 돌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그 밭의 경계에서 돌아갑니다. 돌았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작물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 잘 몰라요. 아, 그래? 하고 쳐요. 자, 여러분, 제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마을이 있어요. 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한 5가정 정도가 사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작은 텃밭 같은 고구마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멧돼지가 남겨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고구마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구마를 한 상자를 갖다 드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거기는 멧돼지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멧돼지 소굴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 공을 내한테 돌릴 거거든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완벽히 준비를 갖추고도 나의 능력을 사용할 만도 한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요사밭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벽한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4인입니다.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경작하려면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얼마만큼 거뒀다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작물에 축복하시는데 많이 거두게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많은 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집사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보다 더 상품성이 좋은데 지금 당장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순서에 연락을 받고 준비를 못했는데 한 7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고구마는 재래식 농법으로 이 수평 심기를 했어요. 수평 심기를 했는데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뉘어서 수평으로 이렇게 심었죠. 그 끝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죠?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래식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균일하게 크기가 앞쪽으로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보통 관행농법에서는 적어지죠. 그 이유가 왜 그렇나 하면 모종을 내가 사서 그것을 대각선으로 찔러 엮는 방법으로 심는데 이 샀는 모종들이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잎들은 보통 금방 시듭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그런 잎들은 이 정화우세성 때문에 쭉 살아서 나가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고구마를 직접 모종을 재배한다면 싱싱하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각 잎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에 있는 잎들을 꺼냄으로써 이들이 바로 강합선을 동일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균일한 겁니다. 크기가.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곧장 내리잖아요. 이렇게 돼서 균일한 고구마를 얻었는데 보통은 하나의 모종에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작은 거 빼버리고 큰 것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평에서 30박스의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게 큰 면적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요거는 홍감자인데, 토종 홍감자인데 이 재래식 방법으로 보통 이런 구근 작물들은 인과 가리 성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과 가리 성분은 뭐 이렇게 비료를 주지 않고 하려면 보통 이 나무재에 함유되어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나무재를 볼을 파고 많이 넣고 거기에 이제 이 감자 모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속기를 하잖아요. 하나나 두 개 정도 나놓고 이제 나머지는 솎아내는데 저는 속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의 그 싹을 올리나 하면 막 10개의 싹이 있다고 10개 다 올리지 않아요. 이 싹을 올렸을 때의 감자의 양분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느냐를 감자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개에서 7개 사이에 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뒀더니 여기에 줄기가 총 6개잖아요. 6개인데 다 이렇게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먹을 만큼 자랐습니다. 이게 하나의 감자에서. 자, 그래서 내가 재래식 농법으로 했는데도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었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작물에 힘을 주신다면, 땅에 힘을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도시에는 우리 이 단양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들만 살지 않잖아요. 재림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그 도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법은 사랑과 공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평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급자족과 풍수지리의 연관성인데요. 왜 교회에서 풍수지리를 얘기하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원래 중국에서 처음 이렇게 나온 이론인데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의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여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했죠. 명당에 조상의 묘를 쓰면 그 자손이 잘 된다. 그죠?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요소만 제하고 본다면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연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론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이 풍수지리 학문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다름 아닌 바람과 물과 땅의 그런 기운들을 어떻게 인간에 이롭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이론이에요. 자, 한번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자청룡 우백호 현무주작, 이 명칭입니다. 이 산의 명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산으로 둘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온화한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배산임수 많이 들어보셨죠? 뒤쪽에는 큰 산이 배경에 있어서 차관 북서풍을 막아주고 임수, 남쪽으로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있는 북쪽은 높은 곳이 되고 강은 아래로 흐르니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약간 그렇게 기울어진 장소가 봄과 가을에 가장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봄에는 싹이 아주 잘 트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오히려 한여름에는 태양을 직접적으로 비켜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명당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내가 집을 지은 그 장소에 만약에 물이 흘러간다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앞에 있는 본류, 그러니까 흘러가는 본강, 이 강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역수여야 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역수가 되면 본 물과 거슬러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물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모였다가 조금씩 밀어내는 방식으로 물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물은 집 앞으로 흐르는 저 물은 정체가 일어나니까 햇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그 수온이 올라가지요. 그 수중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현행 농법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요. 일단 충이나 균은 좋건 나쁘건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현행 관행농법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현대 농법은 일단은 그 토양 살충제를 치면 뭐 싹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작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할 때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구조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이나 충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연농법을 생각을 한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는 그 물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죠. 왜 그러나 하면 거기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고인물이 썩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 물에 그 수중식물이 살고 그 뿌리로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준다면 그 수중 안에 생물들이 살 것이고 그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고인물에는 뭐가 많이 살죠? 해로운 곤충들이 많이 있겠죠. 뭐 모기도 있을 것이고 파리도 거기서 덕실덕실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로운 곤충도 있을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50? 우리 장내에 유익한 그 환경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비율이 85대 1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단순 비교로 10마리 중에 8마리 이상이 유익균이 있다는 겁니다. 예, 유해균은 2마리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장 안에 그러면은 유해균은 다 없어지면 좋겠습니까? 제약된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가라지와 곡식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구조. 오히려 이것이 작물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약된 세상에서는. 자, 다양한 농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4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식 농법을 관행농법이라고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농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법이 있죠. 유기농법은 3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퇴비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천연약재로 방제를 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유기농법. 그런데 여러분, 이 유기농법이 좋지 않은 건 아닌데 유기농법을 제대로 하려면 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퇴비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완전 발효된 그 퇴비를 사용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 퇴비를 공급하는 분들이 완전히 이 후숙된 퇴비를 팔지 않아요. 여기 퇴비 혹시 판매하시는 분 안 계시죠? 왜 그러나 하면 질소기가 너무 없어져요. 이게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열에 의해 가지고 질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호연균이 있는데 이 방생균이라도 잡자 하는 것이 사실 유기농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농 퇴비를 판매하는 분들이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팔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균들이 그 유기농법으로 지은 그 작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유기농 퇴비에 주로 의지하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외의 필수 영양소들을 어디서 가져오나 하면 고가의 필수 영양소들을 사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연면 시비를 하든지 관주를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유기농 퇴비에 주로 의존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질소 과잉이 돼요. 유기농법을 하는 분들 중에 질소 과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 4가지 농법으로 실험을 해서 어떤 과일이 또 어떤 채소가 가장 먼저 썩는가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유기농법이 가장 먼저 썩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한 농법은 예외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들의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보니까 질소 과잉이더라는 거예요. 질소 과잉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죠. 일단 조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모양은 분명히 사과지만은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질소잖아요. 그래서 질소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을 때 이 과일은 모양만, 무늬만 사과인 거예요. 이것을 먹고 우리는 채식을 한다라고 떳떳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구성 성분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세포도 벌레가 잘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균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종이 안 낫고 아토피가 잘 낫지 않고 병의 원인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질소 과잉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할 것이 아니면 현대식 농법으로 하면 더 낫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현대식 농법은 땅이 망가지더라도 그 작물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용 비료가 있어서 탁탁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자연농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농법은 사무원칙입니다. 무비료, 무퇴비, 안여요, 무농약, 무경운, 갈지 않습니다. 무제청. 이것은 작물을 아예 자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뿌리채 뽑거나 작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줘야죠. 그렇게 해서 풀과 작물이 다 자랐을 때 수확을 거두고 그 작물의 잔사를 밭에 그대로 깔아주는 형태로 자연농법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해서 유효토심을 만들려면 보통 20cm가 권장하는 유효토심인데 깊을수록 좋겠죠. 최소한 20cm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효토심을 만드는데도 10년 더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순환농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탄소순환농법은 자연농법과 완전히 별개의 농법이 아니고 자연농법으로 가기 위한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 퇴비, 그다음에 가축분 이런 거 넣지 않고 탄질비가 높은 것, 그러니까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서 탄소기가 높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퍼를 때는 그것을 잘라가지고 곧바로 밭에 갈아 넣으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녹비라고 그러잖아요. 녹색 비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소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햇볕을 받게 되면은 질소 성분은 날아가고 남는 성분이 탄소인데 그게 마른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풀, 낙엽, 톱밥 이런 것들을 투입합니다. 밭에. 다량으로 투입을 해서 그 땅이 오픈되도록 하지 않고 두껍게 멀칭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 생물들이 살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 몇 번은 아주 얕게 갈아줍니다. 흙이 덮이면 더 빨리 그 농법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차 이제 무경운으로 자연농법으로 전환한다. 이게 탄소순환농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법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연농법과 탄소순환농법을 절충해서 이것을 앞당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농법을 선택할지 이 이론을 보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 뿌리에 사는 곰팡이 균근. 자, 식물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곰팡이에게 주고 곰팡이는 토양에서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흡수해서 뿌리에 전달하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곰팡이균입니다. 균이죠. 자, 균인데 옆에 저 그림은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식물의 하나의 뿌리를 크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균사입니다. 저 붙어 있는데 이 균사가 식물의 뿌리 안으로 깊숙이 관여되고 있죠. 균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균이 곰팡이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이것이 작물이 먹을 수 있도록 아까 침과 같은 것들을 바른다 그랬죠. 나오는 어떤 성분들을 포함시켜서 작물이 빨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소나 탄소나 필수 영양소들을 땅에 고정하는 일을 얘가 합니다. 또 토양의 구조를, 그러니까 나달 구조죠. 토양이 그냥 있으면 나달 구조인데 이것을 떼알 구조,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떼알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야 통기성이 좋아지고 또 수분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기후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한꺼번에 비가 내릴 때는 많이 내리고 가물 때는 또 몇 달씩 지속되는 이런 시대에 이 토양이 어느 물통보다도 큰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식물의 뿌리로 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밭에 그 배추를 심었어요. 두 고를 이제 쫙 심었는데 그 나머지 고을은 이제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기농법으로 하고 있을 때인데 잡초 매트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고를 지나서 이쪽에 잡초 매트를 걷어보니까 거기 저 균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 배추가 자기의 뿌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배추 뿌리는 아주 적잖아요. 그죠? 그 뿌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곰팡이 균을 고용한 겁니다.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단백질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얘는 더 큰 것을 작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과일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이 가지가 나가 있는 범위만큼 뿌리도 나가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이 균사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과실나무의 잎이 균으로 인하여 병들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탄저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추에 이제 영양 있는 고추를 많이 짓잖아요. 고추에 탄저병이 생기기 때문에 비닐을 깝니다. 그 이론은 어떻나 하면 흙에는 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해균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전면 비닐 피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탄저병을 근원부터 차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대농법에서는. 근데 자연농법에서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러나 하면, 자, 유효토심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형성됐다면 이 안에는 유익균과 유익충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토양에 유기물이 많다면 그들이 굳이 그 먹이들을 놔두고 살아있는 작물을 해야 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올라와서 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유기물이 부족하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물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풍족하게 넣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균들이 사는 곳에 유해충이나 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디 있느냐? 이 밑에는 경관층 딱딱한 땅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공기도 잘 들어갈 수 없고 물도 잘 침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렇죠? 이런 영역 안에는 뭐가 사나 하면 혐기성 미생물이 살잖아요. 공기를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이들은 보통 부패를 시킵니다. 어떤 나무의 뿌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부패시켜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죠. 그럼 이 암모니아 가스는 NH3, 그러니까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질소와 수소는 작물의 먹이인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예요. 이것이 땅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것들이 지포명 바깥으로 나갈 새가 없이 먹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그렇게 해서 이 탄소순환 농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 유효토심이 이렇게 많은 곳에는 결코 병균으로 인하여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 흙 속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풀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의 모양만큼이나 다양한 뿌리의 형태가 있는데 이 뿌리가 깊숙이 들어간 곳에 뭐가 활동하겠습니까? 예, 미생물이 활동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놓쳤는데,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곰팡이죠. 그게 곰팡이는 보통 재와 관련해서 다루어졌는데, 비유되어졌는데 여기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곰팡이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이런 작물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자, 보면 사람 몸에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대략 40조 개. 근데 균은 이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 균이 공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 균이 어떻게 저항력과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작물을 키울 때에도 질소나 인산 가리 성분을 절반만 투입을 하고 이 미생물을 그 나머지 반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작물이 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 우리 몸에 사는 수많은 균들, 그 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땅을 축복하시고 작물을 축복하실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기물을 멀칭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풀을 두고 이 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유기물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가지고 와서 밭에다가 까는 겁니다. 아주 두껍게. 근데 이것을 겨울에 하면 안 돼요. 여름에 해야 합니다. 풀이 있을 때. 그래야만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풀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멸칭하고 이렇게 했을 때 1년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토양생물들이 살아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밀을 수확하고 그 밀집을 저기에 쌓아놨어요. 그 쌓아놓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첫 해에는 양파를 심어서 수확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2년 된 나무예요. 플럼 코트입니다. 자두와 살구의 중간, 그것을 심었고, 이 앞에는 올해 심은 신비복숭아가 심겨져 있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에 질소과다로 웃자란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잎이 질소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죠. 조밀하죠. 2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소 성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유기물 멀칭으로만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 집의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인데 여기는 이제 잔디를 깎아서 저기에 엮는 방식으로만 키웠어요. 그리고 풀을 갖다가 엮고 마당에서 깨나 이런 것을 털면 그것을 썰어서 저곳에 엮고 그렇게만 해서 수확했습니다. 올해 너무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당도가 대단하고 또 향이 있어요. 향이. 그리고 이것은 복숭아를 따서 저장을 해보면, 물론 저장고가 아닌 실온에서 저장을 해보면 말라가서 썩지 않고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이 물 많은 복숭아가. 사과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보관을 해보면. 이것이 자연농법과 질소 과다의 식물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질소로 키운 그 사과는 질소, 우리가 그 영양분을 일일이 다 맞춰줄 수 없거든요. 사실은 토양 안에는 이 영양분을 균등하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과 수많은 토양 생물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인간은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 균형을 누구도 맞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가축분 퇴비를 많이 이어서 키운 매실입니다. 3년 됐습니다, 올해로. 열매를 조금 열었는데 그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썩어요. 질소과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잎이 쭉쭉 가지가 올라갔잖아요. 예, 웃자랐습니다. 웃자랐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물로 멀칭을 해서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토양에 수많은 지렁이와 토양 생물들과 미생물들이 덕실덕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가 자연농법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살죠. 두더지가 작물을 이 밑에를 파니까 작물의 뿌리가 건조되어서 작물이 죽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제가 처음에도 저도 이 두더지를 잡아보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많이 동원했고 나중에 가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맞나? 이렇게 생명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심이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얘들이 이 지렁이나 이런 먹이들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얘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더 깊이 굴을 파요. 나중에 굴이 위에서 땅을 밟아도 안 무너질 정도로 깊이 팝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오히려 뭘 하냐 하면 산소 공급, 예, 그렇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초기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만. 그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자, 이거는 이제 옆에 뭐죠? 진딧물입니다. 사과잎을 가해하고 있는 진딧물이에요. 개미가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십시오. 또 뭐가 보입니까? 무당벌레. 예, 무당벌레가 보여요. 무당벌레가 이게 우리가 환경에 살기 좋겠다 싶어서 알을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진딧물을 보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농약을 치든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자연농법을 한다 그러면 뭐 퐁퐁을 섞어서 치든지 난황류를 섞어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알면 이렇습니다. 초생 재배에 있어서 그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초식 동물이 사라지고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사라지고 먹이 사슬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먹이 사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육식곤충계에서 제일 하위 먹이사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진딧물입니다. 여러분, 사과에 진딧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창해서 사과나무를 죽이지 않아요. 물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방제를 해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균형이, 이 밸런스가 만들어지면 결코 재가 끝까지 득실거리지 못하고 깨끗한 잎으로 곧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점 무당벌레입니다. 이거 육식성이죠. 땅에서 밤을 자고 아침 일찍 사과나무를 오르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먹이 잡아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깨끗해진다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마귀가 말벌을 잡아먹고 있는 광경입니다. 아주 머리채 이렇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응애죠. 응애가 또 다른 응애를 잡아먹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이것은 담배 장림 노린재인데요.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잘 못 봤습니다. 이것은 가루이, 응애, 진딧물, 총체벌레, 나방류의 유충과 알을 먹는 포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풀잠자리죠. 진딧물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파리매가 누구를 먹고 있습니까? 노린재, 갑옷을 입고 있는 이 노린재의 약한 부분, 목덜미를 침을 찔러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파리매를 사마귀가 잡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카메라를 본 듯하죠. 예. 자, 이것은 장수말벌을 장수잠자리가 잡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개구리가 이쁘게 생겼죠. 자,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연농법은 다양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이 회복될 때에 다른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환경을 지금 생각할 때에, 땅을 구할 때에 바람이 지나가는 장소나 물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에 밭이나 토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나 하면 바람이 지나가는 장소가 만약에 경관이 좋아서 그 지역을 내가 만약에 구했다고 할 때에 만약에 한겨울에 빨래 건조대조차 날아가는 그런 바람이라면 온화함이 없겠죠. 그래서 실내 위주로 우리의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봄에 다양한 이 벌이나 곤충들이 이런 어떤 과일 수들을 수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과일이 덤성덤성 달립니다. 그런 곳에는. 반면에 이 바람이 머무르는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본류 바람이 지나갈 때 옆으로 돌아와서 잠깐 머무르는 이런 장소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죠? 그런 장소에는 한겨울에도 풀이 살아있고 봄이 되면은 냉이와 민들레가 가장 싹을 틔우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외 위주로 활동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소죠. 여러분, 바람이 세게 지나가는 장소라고 모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기가 더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 약간만 어색한 데 들어가면 모기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모기의 잡아먹는 천적은 주로 잠자리죠. 근데 이 잠자리의 유충이 물속에서부터 이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성충이 되어서도 잡아먹어요. 날면서 잡습니다. 비행 실력이 대단해요. 90km 속도로 날아가다가 급정지, 급회전을 하는 것이 이 잠자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네 날개가 바람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장소에는 잠자리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모기가 덕실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사실 그 산골에 있는 그 집은 바로 옆에 산이고 또 풀숲이 우거져 있고 자연농법으로 하니까 잡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없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있거든요. 모기를 먹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개구리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연농법을 하실 때 만약에 하신다면 현대식 관로 정비는 건물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이런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둔벙을 본류의 물이 지나가는 장소 옆에 파놓는 겁니다. 둔벙을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유익균과 유익충들이 얼마의 비율이라고요?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큰 물이 지면은 본류의 몸이 신속히 지나가고 그럴 때에 만약에 이 개구리가 낳은 알이라 도룡령이 낳은 알이나 잠자리의 유충에 이런 것들이 다 썰려간다면 이 다시 복원시키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농법을 파괴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토양살충제 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속히 망가져요. 복원시키는 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제가 그렇게 해서 토양에 유기물을 멀칭했을 때에 1년 정도의 엄청난 회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짚을 깔아놓은 그곳이 1년 됐는데 유기물이 부숙되어서 곰팡이들이 활동해서 충분히 땅 속으로 영양분을 가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식죠.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칠게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자연을 대할 때 정말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매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생업에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연농법을 이 시대에 실천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넘치는 축복에 함께해 주시고 선교가 불이 번져가듯이 그렇게 번창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들을 메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